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분노하는 것은 뻔하고 당연한 것을 놓고 이게 옳으니 어떠니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것을 상식이라고 굳이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지켜봤던 군인들의 국회 난입인데 이걸 잡아떼는 윤석열한테 질릴 대로 질렸는데 이번에는 또 한덕수 총리라는 자가 국민 속을 긁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뒤집고 꿈뻑꿈뻑 눈만 꿈뻑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민을 갖고 노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것이었는가 봅니다.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와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단도직입적으로 대선에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민 중이라고 답을 했다죠. 그러니까 한덕수의 계산은 일부러 탄핵을 유도한 다음에 탄핵안을 통과하려고 하면 자진 사퇴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참으로 교활하고 악랄한 짓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한덕수를 탄핵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또 우리 신효진 의원님의 또 아구찜 광고 한번 보시죠. 제가 진짜 정어리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앵콜입니다. 앵콜이 뭡니까 여러분? 원래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요청에 앵콜을 결정했는데요. 시원하고 칼칼하고 쫀득한 아구찜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냉동 보관해 놓은 제품이 아닌 당일 조업한 싱싱한 아구로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싱싱한 맛에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지방, 고단백,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리고 껍질에도 콜라겐이 듬뿍 들어있어서 피부 관리,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고요. 네, 빈혈 예방과 콜레스테롤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구찜 먹으러 가면은 콩나물만 듬뿍 들어있고 아기 살 막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이 손질한 아구찜 세트는요. 1kg에 1+1 총 2kg으로 배송해드린다고 하니까 아주 실한 아구 살로만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콩나물로 배 채우지 않아도 돼요. 이제 볶음밥으로 배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구 살로 우리 배 채울 수가 있어요. 간편 뚝딱 밀키트입니다. 야채까지 모두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은 다진 마늘과 참기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시원 칼칼한 쫀득한 아구찜 드시고 여러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쫙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신유진 변호사, 박영식 시사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 봄에는 새 나라로. 아, 좋습니다. 네. 윤석열 파면 비책명은 이제 새 봄에는 새 나라로 좋은 정책들로 이어져야 된다. 봄이 왔고 꽃이 활짝 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봄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춥습니다. 맞습니다. 날도 일교차가 심해서 춥고요. 그다음에 이 한독수, 최상목 일당이라고 싶네요. 이 자리 저지르는 행포에 너무 열이 받습니다. 새 봄에는 새 나라로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따지고 말 것도 없습니다. 왜?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러이러함으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딱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지금 말했던 것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지명을 했냐면 내란 피의자를 지명을 했어요. 참,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뭘까? 왜 그런가? 이게 좀 저기가 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이걸 저걸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딱 기사를 보니까
한덕수가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는 정말 이 앞뒤 안 가리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대선 나갈 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박영식 에디터님, 예. 대체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는 정치권에서는 나간다. 네. 이런 뜻 아닙니까? 고민해서 나갈 수 있다면 나가겠다라고 이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뭐 얼마나 진심으로 이 얘기를 물어봤는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어쨌든 첫 통화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풀어가는 차원에서 당신 대선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나가느냐라고 운을 띄운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소식이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라는 주체로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덕수 측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나온 기사마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고 결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은 차기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혹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둔 보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보도 이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들을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유창한 영어에 대해서 뷰티풀 원더풀 했다라고는 그런 보도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미 현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다른 언론들이 전부 다 날 핥고 있다. 키싱 마이 애스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일본, 이태리 방위비 협상해달라고 아주 난리 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호구 잡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자랑이라고 떠들어댔다라는 게 저는 좀 한심스럽고요. 이러면서 동시에 관가 소식통에 따르자면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대선 관련 언급을 삼가할 것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문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어때요? 안영걸 소장님 보시기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김종인 씨는 이제 반기문 같은 반짝 존재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때 반기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불나방들처럼. 한덕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저희들이 입수한 어떤 정보에 하면 한덕수 본인도 뜻이 있지만 난 뭐 윤상현이 부추기고 그것까지는 확인됐잖아요. 더 결정적인 거. 김건희가 그렇게 한덕수를 좋아한답니다. 뭐 부인하고도 뭐 무속으로 통한다는 건 널리 알려졌잖아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본인들이 본인 앞잡이를 정권을 잡아가지고 본인들의 비리도 비호하고 윤석열 파면된 거 그다음에 그 사형이나 무기징에 준하는 그 범죄 엄벌도 막아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한덕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 또 굉장히 정보에 능한 분들이 저한테 한덕수 주목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탄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탄핵을 해갖고 괜히 체육 키워줄까봐 조금 저도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김건희가 어마어마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제가 앞으로도 좀 주목하고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지금 한덕수 총리 하는 거 보면은 나 탄핵시켜줘 네.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유도해가지고 만약에 탄핵 소추안 발의하면 자기는 사퇴하면서 그걸 동력으로 네. 삼아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약간 이렇게 지도부에서 그리고 또 다른 파에서 한덕수를 이제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뭐 지도부에서는 4월 15일까지 그만두고 나오면은 뭐 경선을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4월 15일까지 그만두고 나오시라는 그런 입장을 또 취하면서 모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박덕흠이라든지 뭐 박수영 의원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5월 4일까지만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통해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도 한덕수 띄우기에 지금 엄청 혈안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 사실 뭐 신평 변호사가 뭐 논평이 아닙니다.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이 점지해준다고 했어요. 점지해준다고. 이거 뭡니까? 이 윤석열이 이제 아예 그냥 무슨 동자 스님이 된 겁니까? 동자가 된 겁니까? 뭐 무슨 점지해준다는 주술적인 그런 말까지 쓰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팬덤이 강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면서 이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 사람이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를 것이다. 지금 뭐 거론되는 그런 사람들은 뭐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은 명백하게 한덕수 띄우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한덕수는 내란에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한덕수는 지금 마치 자기는 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뭐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란에 가담된 어떤 그런 지금 피의자로서 한덕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 내란에 가담된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들이 뭐 완전히 박멸되지 않은데 힘을 쏟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나저나 이렇게 이제 한덕수가 미친 짓을 해놨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이완규에 대해서 예. 지금 헌법재판소 지명에 대해서 지금 정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한덕수가 탄핵해서 날아가도 이게 그냥 지명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다 물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헌법 소원을 예. 통해서 이 이완규, 이 지명 행위, 이완규 함성원 지명 행위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이렇게 신청까지 낸 상황이고요. 또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그 인사청문권 이거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한 없는 자의 임명으로 인해서 아예 인사청문권 자체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으로도 국회도 가처분을 할 예정이지만 신유진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반드시 헌재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헌재에서 가처분에 받아들여서 이 지명에 대해서 과연 뭐 적법한지 아닌지 이거를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처분만 인정을 하고 있어도 이것은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 가처분을 헌재에서 받아주느냐 사실은 헌재가 풀어낼 문제고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헌법재판소가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어쨌든 기각 판정을 내린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고 일단 보고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책임이 없는 집단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결국 지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인용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시간을 좀 벌어주고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로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과 함상호 부장판사의 이 지명이라는 것이 결국에 나중에 같이 일할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자신들의 헌법재판소를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이 재판관들에 대한 선택을 본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돌려보내서 이런 일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 책임의식을 좀 헌법재판관들이 가지시고 이번에 그 결정을 좀 현명하게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처분 내면 당사자성이 없어가지고 뭐 각하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 근데 당사자성은 사실은 현상 유지 정도만 해야 되는 권한대행이 올권했기 때문에 6월 3일 날 당선될 대통령 후보들은 당사자성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또는 야권 후보들이 직접 가처분을 내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오은식 의장이 뭐 인사청문 자체를 거부하겠다, 반송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는 다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돼.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규는 안가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침묵 모임이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침묵 모임을 안가에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내란을 공모하고 13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제압되니까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불법 모임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을 공처하고 경찰이 집중 수사해서 내란 공범으로 구속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수개로 기소했을 때 경찰에 비해 수없이 고발되어 있던 윤석열에 대한 고발과 그 공범들에 대한 고발 관련해서 이자들이 내란뿐만 아니라 군사반란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국회법 위반죄가 있다고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거에 의해서 즉시 오늘이라도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하고 공수처는 추가로 그러면 그때 안가에 참여한 그 4인방은 주요 내란 공범으로 보인다 하고
핸드폰도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4명 전원이. 안가 모임이 떳떳하다면 뭐하러 핸드폰을 아니, 핸드폰 왜 교체합니까? 그리고 예. 친목모임이라는 거짓말도 너무나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면. 근데 문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구속을 한다고 해도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러고 남을 사람인데 이제 구속 처벌에 이렇게 달하면 이제 중도적인 국민들이나 좀 헷갈리는 국민들께서도 아니 저런 자를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계속 구속을 지명을 하냐.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영장을 누가 청구합니까? 이제 경찰하고 이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 중이라고 이제 공수처장 답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검찰 또 한덕수 다 한 공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완규 법제처장 이자도 국회에 나와서 그동안 답변하는 것 태도를 보면 참 가관이죠, 가관. 정말 이런 태도 확 그냥 날라차기로 그냥 해버리고 싶은 그런 태도들 아니었습니까?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참 재치 있게 질문을 하더군요.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예, 동의합니다. 네.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은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 지금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경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완규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저 말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이 있습니까? 대행께서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번에 아니 동의를 전체적으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박영식 앵커님, 저런 걸 가리켜서 딱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빌드업을 아주 탁월하게 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그 한덕수의 말 바꾸기에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버린 이제 그 이완규 법제처장의 모습을 봤는데 이게 요런 장면들이 화제가 되니까 그럼 말을 바꿔먹은 사례들이 또 얼마나 또 있는가 해서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2017년의 기사를 보니까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법무부를 제치고 검찰 인사를 직접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이제 장관 대행과 논의하지 않고 청와대가 인사했다고 해가지고 분기탱천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완규 검사였습니다. 이완규 검사가 그 유명한 검찰 내부망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자격으로 글을 올려가지고요. 아니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인사를 차관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한대행인 차관의 자격으로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의 자격으로 인사할 수 있다라는 글을 직접 올려요. 이것도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자기 꾀에 결국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고 자기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인정할 거라고 보는 것은 정말 언어 도단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말을 하고 뒤집으려면 참 쑥스러울 거예요. 본인 표정도 약간 뜨아하잖아요. 아, 저거 한독수가 나를 지명한 한독수가 한 말인데 전면 반박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겠다는 말도 못 하겠고 제게 자기가 딱 빠진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완규가 일한 법제처에서 이미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밝혀졌잖아요. 고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다. 아. 물론 이제 이완규가 법제처장 시절에 내린 건 아니고 2010년 뭐 그때 했다는 그건 사실은 다수 해석이 이미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헌법학계 정설이기도 하고요. 통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지들이 부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천하의 나쁜 놈들입니다. 윤석열을 닮아갖고 다 뻔뻔하고 말 바꾸기 잘하고 거짓말 함부로 하고. 제2의 윤석열이라는 그 별명이 딱 어울리는 것인데 불과 30분 전에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 위법이다라는 의견을 또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하고 뭐 이건 뭐 각 기관마다 국가 기관들이 이런 법률적인 헌법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못 먹어도 구하겠다라는 거겠죠. 정말 막상막하. 어제 우리가 윤석열하고 한덕수하고 누가 더 뻔뻔할까 하고 긴급 투표를 해봤거든요. 네. 한 5천 분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55대 45로 윤석열이 이겼어요. 예. 막상막하. 막상막하. 근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지금 원희룡은 대선 불출마 선언했지요. 그리고 한동훈은 오늘 한다고요? 예, 오늘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다고 합니다. 참 애들 쓰시네. 하여튼 좀 많이 나와서 열심히들 했으면 좋겠고 어제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은 또 이완규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 헌법재판관 내정 통보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그저께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3월 24일 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3월 25일 날 이완구 처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봉영동에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거는요. 위원회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고 이렇게 근저당 설정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처장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있고 김건희 변호사도 있고 장모 최은순 여사 변호사도 있고 소위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왜 저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냐면 신유진 변호사님 일단 저런 자리에 가려면 인사 검증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통령 몫이니까. 근데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됐고 4월 9일, 8일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때부터 해놓은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이완규를 지명한 것은 한덕수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검증을 해서 지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정돼 있던 자를 지명함으로써 용산 윤석열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한덕수를 믿고 있다, 한덕수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범죄를 덮어줄 사람을 가장 적임자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내란에 가담된 한덕수를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이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미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게 다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완규의 그 근저당권 설정을 정리하고 그 내정된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것은 다 윤석열의 뜻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완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절대로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분석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준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박영식 의원님 예. 지금 현재 구성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위원정당으로 내란 잔당이니까 해산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완규 이런 뭐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대목이 뭐 유용한 분석이라고 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하는 그 어떤 절실함과 간절함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위원정당 심판 청구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정권이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가정을 하면 실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그럼 실제 헌재에 넘어갔을 때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공석을 이 두 분이 들어가게 되면 구도가 보수 5, 중도 2, 진보 2의 구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위헌정당 심판을 받게 됐을 때 실제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재판들을 소화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헌법 해석을 헌법재판소에서 받기 위해서 이것을 또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이제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지금 시기에 굉장히 유효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명의 재판관 지명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당 해산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아, 그럼요. 그 수사가 아직 덜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추경호가 12.3 위헌 불법 폭동 내란 사태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의원들 빼내기를 했잖아요. 못 가게 하고. 나경원과 박재준 등이 국회에서 오히려 의회로 들어가러 우리가 막 하는데 국민의힘 당사로 도망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서 나경원 뻔뻔하게 뭐 민주당 지지자에 자기한테 욕을 해서 그랬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국민의힘 지역위원장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냐. 시민들이 오히려 응원해줬다. 그때 저는 분명히 추경호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았다 봅니다. 야, 싹 빼내. 아니 곽종근한테도 수십 번 전화한 사람이 추경호한테 안 했겠어요? 야, 못 들어가게 싹 빼내. 그리고 추경호 실제로 우원식 의장님한테 전화했고 그 생방송 될 때 우원식 의장님 통화하고 있는 분이 사람들 그때 우원식 의장님이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지금 어디 있냐 빨리 들어와라고 통화한 거로 이해했잖아요. 당시에. 아 급하구나 지금 의장님 직접 전화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추경호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본회의 1시간만 미뤄달라는 식으로 완전히 그것은 그 사이에 진짜 그때 만약에 우원식 판단이 안 나도 1시간 그래?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1시간 후 있으면 그 사이에 병력 투입됐습니다. 연행될 뻔했어요 정말로. 이 부분이 만약에 팩트로 확정되잖아요. 이미 그러면 내란 정당, 내란 선종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심지어 의원이 도망가는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법무부가 위헌정당 제청안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길을 쓰고 이완규하고 함상훈도 김경수 지사 그 항소심 때 유죄 선고한 판사 아닙니까? 갈수록 강경 보수가 된다는 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박영식 앵커 말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덕수와 헌재를 다시 한번 포위 하나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헌법에서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거고요. 그뿐만 아니면 또 하나의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야당이 집권해서 좋은 정책도 펼치면 그걸 전부 다 번번이 또 위헌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전에 행정수도 세상에 관수범법으로 위헌 판결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정말 또 한 번 비상하게 또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최소한 그 위헌 판결은 6인이라서 정족수가 갖추기 어렵다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정족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9명 중에 5명을 확보하면은 권한쟁의 심판으로 모든 걸 다 드라이브 걸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뭐 어쨌든 국민의힘 야당 아닙니까? 야당이 이제 계속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엄 해제 전까지 국힘당 의원들의 그런 분주했던 모습들, 추경호의 그런 분주했던 모습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엄 해제 전까지의 모습이라면 이게 파면되기 전까지도 내란이 종식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게 법적으로 윤석열 파면 전까지로 내란 종식 시기를 잡아본다면은 그 전까지도 국힘당에서는 굉장히 그 내란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바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은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즉시 해산될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당 해산 심판 안 하고도 국민의힘이 저절로 지금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선 룰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지금 아주 시끄러운데 그렇게 되면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완규 맞죠? 이완용이 아니고. 예. 어제 또 박은정 의원도 아주 세게 몰아붙이던데 정말 요즘에 제대로들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 오기 전에 의원회관에서 나오시던데 거기 왜 가셨어요? 거기 우리 파견 누구 만나셨어요? 한 만난 게 아니고요. 거기 왜 의원들 있는데 친윤 의원들하고 아직도 잘 지내세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위임명, 이 위헌이라는 결정, 최상목 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적 있으실까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럼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습니까? 임명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죠. 뭔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 상당한 기간입니까? 임명을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의 40년 친구 윤석열의 징계 소송의 대리인으로 해준 보훈으로 법제처장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본인이 보좌하셨는데 저렇게 내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은 책임 없으시다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법제처장.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고사할 생각 없습니까? 본인 후보자도 아닙니다. 고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친구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고 헌법재판관 고사하고 법제처장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그래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제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 행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올 생각을 합니까? 욕심이 과하세요. 사실 이제 이완규는 법제처장 감도 안 되죠. 법제처장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장모 변호하고 윤석열 징계했을 때 그거 변호하고 그런 연으로 간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그 변호를 한다고 해도 그 징계의 사유를 샅샅이 살펴보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징계로 해서 그때 그야말로 해임까지 파면까지 다 인용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이긴 거를 그러니까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훈이 망쳐놨기 때문에 이 소송이 어떻게 보면은 이완규가 변호를 해서 끝났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거지 진 사건입니다. 진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는 윤석열 옆에서 그냥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질 사건이건 뭐건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그 정도의 역할이고 헌재를 들어가면 또 어떻겠습니까? 또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다 그대로 할 사람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내란 사인방에 저는 내란 사인방이라고 봅니다. 그 안가 회동이 내란의 기획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까지 완성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헌재 재판관 후보자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첨언을 좀 하자면 지금 이 한덕수 대선 출마와 관련돼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덕수나 이완규나 어쨌든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입건된 당사자가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 출마를 할 생각을 하며 게다가 이완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피의자로 입건돼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제 저기 정청래 위원장도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 헌재 재판관이 된다 칩시다. 나중에 기소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기소가 되면 그랬더니 법제처장 이완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망언을 내뱉는 자가 지금 이완규거든요. 이런 자를 헌법재판소장의 재판관에 앉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이 안가회동 4인방 중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설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시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로 말씀드리면 안가회동 중에 또 다른 한 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근데 아마도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저희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으나 법무부에서는 어제 제가 만난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에 따르면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미 기각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법무부 장관이 모시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헌법재판관만 알박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조직에 있는 뭐 중간 간부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빼앗을 사전 작업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정부 기관이랑 공기업 59곳도 지금 윤석열 이 내란 파면 전에 그걸 강행하고 있었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검찰, 그다음에 공기업까지 이 내란 세력들이 축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는 알박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널리 좀 알리고 함께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되면 좀 나라가 앞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정말 참 그렇습니다. 비완맘님, 벚꽃은 피었는데 웃을 일은 없고 속만 탑니다. 영식님 능력 한번 발휘해줘요. 찰수로 한번 웃고 갑시다. 이재명을 이길 자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아, 손가락이 어디 갔지? 근데 그 안철수가 손가락에 대자를 쓰고 나왔잖아요. 예. 출마 선언문에. 아, 그 손가락에 예. 엄밀히 얘기하면 원광대 이효진을 썼습니다. 예. 대체가 아니고 원광대 이효진이라고. 이효진 원광대. 네, 이효진 원광대. 대가 맨 마지막에. 네, 근데 어쨌든 한자로 대자라면서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하는 시냐고 다 그러는데 본인은 지금 반응이 매우 좋다는데요. 안철수 씨. 어쨌든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으니까 윤석열을 이을 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왕자 보고 놀란 것은 네. 대자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는 보니까 너무 이제 존재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주 비련하고 같은 안식들이 네.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아닙니다,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한국 정치를 수십 년 후퇴시킨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상은 과이단 말 함부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외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편견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2000 어느 날 좀 순해 보이던 안철수의 얼굴이 한번 국민의힘 쪽으로만 가면 얼굴이 확하게 바뀝니다. 안철수 완전히 변했어요.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건 대부분의 공통의 평가더라고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막 이제 말 함부로 하는 것으로 뜨는 존재돼 버렸어요. 왜 지가 이재명 사퇴를 요구합니까? 정계 은퇴. 정계 은퇴를 요구합니까? 지금 사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예. 싸움인 거죠. 뭐 다른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뭐 13명 얘기 나오고 막 그러던데 18년까지 나오던데. 18명. 참 인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당에. 폐업 처분 박앤셀입니다. 네, 네. 지금 문 닫아야 될 정당이기 때문에 폐업 처분 직전에 뭐 합니까? 다 내다 놓고 팔지 않습니까? 네, 폐업 처분이다 지금. 헐값에. 네. 지지율 1%. 창고 대방출.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그 국민의힘 그 예비 주자들을 18용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이 중에 일단 원희룡이 드랍을 했으니까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김태흠도 빠졌습니다. 누구요?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거기도 뭐 출마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다들 지금 지자체장들 중에 출마를 좀 가늠질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선제적으로 내려놓은 사람이 원희룡, 김태흠인데 오늘 새롭게 들어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 예, 요 안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활동했던 양향자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오늘 또 이제 속보가 떴고요. 그러니까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뭐랄까 움직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은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라는 것이고요. 그 내란에 가담한 정당은 이 내란을 벌인 자를 옹립시켜서 대통령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매우 뻔뻔하게도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주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대선 경선 룰도 정했고 일자도 잡아서 4월 18일에 이 많은 주자들이 이 브라운관에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서로가 서로를 지목하는 토론회를 벌이겠다라고 그 룰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관입니다. 그러면 네. 김건희는 출마 안 하나요? 만약에 김건희가 들어오게 되면 19룡이 되는 걸 수도 있죠. 한덕수 카드가 무산되면 김건희가 자기가 직접 나오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건희는 이렇게 출마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파면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자신이 다음 대통령으로 통일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나라도 나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한덕수한테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 변수 중에 하나로 사실은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을 내려놓고 외부에서 무소속 출마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자가 좁혀지면 그 주자와 단일화를 하는 것을 맨 처음에는 설계를 해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면서 이 계획 자체가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덕수가 외부에서 뛰고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정리되는 순간 단일화를 한다라는 전략으로 좀 바뀌어갔다. 좀 플랜 B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무소속 후보가 사실은 또 대선 주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만 황교안 전 총리도 이미 무소속 주자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탈당했습니다. 예. 본인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아마 컷오프 될 게 분명하니까 아마 이제 꼼수를 또 쓴 거죠. 근데 얼마 전 상황을 우리가 또 이제 복기를 해보면 사실 부정선거라든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다 모였던 자들이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무소속 주자들이 국민의힘 후보와 어떤 단일화를 통해 합종연행을 하는지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세 분께서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전망은 어떠세요? 지금으로서는 김문수가 유력하다고 김문수가 봐야죠. 유력해요? 왜냐하면 정광훈, 손윤보 이 일당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 김문수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국어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만약에 당원 50% 뭐 여론조 50% 하는데 그럼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당원 국민들도 상당히 국어화됐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23% 오늘 한국갤럽조사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국민의힘의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과를 거부한 김문수한테 힘이 실 가능성이 있죠. 다만 본선에서 경쟁력이 딸릴 것이다. 이제면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국민의 완파의 평가가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 이 자들이 뭐 합리적인 평가를 합니까? 아버지 국적 일본이어도 출마할 수 있습니까? 본인 국적. 본인 국적이면 뭐 상관없어요. 본인 국적이. 본인은 한국입니까? 본인은 한국이지 않을까요? 김구 선생님 국적을 중국이라고 조작하는 자인데 이런 자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가 심판해야죠.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당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 구구화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말씀드려도 고만고만하고 김문수는 갸웃갸웃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윤석열이 점지한 사람이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겠어요. 누구를 점지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를 지금 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10명 정도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러면 신유진 변호사님은 한덕수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이완규를 지명한 이 기세로 본다면은 한덕수가 대선 후보에 나오면은 윤석열은 한덕수를 밀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나경원이는 관저 갔다 와서 자기를 낙점했다고 찌라시를 돌렸다는 의혹이 있던데요. 나경원은 출마 선언 안 했죠? 안 했는데
곧 하지 않을까? 찌라시가 예. 윤석열 만나고 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의도의 찌라시가 윤석열이 나경원을 낙점했다. 엄청 돌렸어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낙점한 후보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겠죠. 그때 또 찐윤들이 아니다. 나경원은 절대 낙점할 리가 없다라는 또 찌라시 박영식 돌리고. 에디터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와, 이게 참 어려운 그 질문이신데요. 이건 어쨌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윤석열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에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한덕수 출마 여부가 이게 달려 있는 것이고 실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좀 봐야 돼서 그 변수가 있지만 저는 한덕수가 입당해서 경선을 치른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좁혀질 후보는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1차는 100% 국민 참여 경선으로 치른다고 하고요. 이제 4명의 후보를 좁혀서 50대 50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어쨌든 여론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서 여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친윤의 입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자들끼리의 격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1등도 관심이지만 원래 간당간당하게 4등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가장 한덕수 후보 때문에 피해를 볼 주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참 국민의힘 그 후보 선출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저런 당에서 후보를 만들어내는가. 사실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이번 과정에서 스르르르 자폭하고 자멸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 당에서 보면 자기들 귀책 사유로 선거를 하면 후보를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웅 전 의원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사자호를 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여기서 우리 배움기 TV에서 국민의힘 당사 가까운데 좀 이따 1시에도 촛불행동이랑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 해산하라. 예. 후보 낼 자격 없다는 강력 규탄 기자회견이 있어서 이제 저도 방송 끝나고 또 가기로 했는데요. 그 충돌 조심하세요. 거기 보면은 뭐 계속 지금 태극기 부대들이 앞에 와서 와 있더라고요. 집회하고 있던데. 극우 세력이 계속 와 있어요. 성조기 부대라고 해야 돼요. 네. 성조기가 없으면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태극기만 들고 있으면 못 알아봐요. 성조기를 딱 꺼내 들어야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재밌는데 불쾌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가 오염됐다라는 그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말씀하셔가지고 세간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뭐라고 비유해서 비판을 하느냐. 예전에 슈퍼스타 K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슈스케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거를 내란스타 K라고 부른다. 이제 내란의 선봉장이 또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뽑는 경선 아니냐. 이제 이런 혼란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자기 반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스타라는 말은 너무 좀 좋은 표현이네요. 네. 내란 졸개 K, 내란 졸개 경합장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태극기도 사실 이제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지 말자. 태극기 모독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 언제 할까 했는데 오늘 했어요. 그런데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독특해 보였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제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저도 뭐 아주 평범한 집처럼 보이는데 캠프는 여의도의 용산 빌딩이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지금 어딜까요? 근데 참 편안하게 설득력 있게 잘 찍으셨네요. 그리고 인상도 참 그동안 너무 받은 고통과 탄압에 비하면 조금 더 그래도
윤석열 내란수계 파면이 확정된다면은 조금 더 마음도 평화로워 보여갖고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그 영상이 크게 네 부분인데 방금 얘기했던 잘사니즘 그리고 생명과 안전 K 이니셔티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진짜 대한민국인데 저는 이 진짜 대한민국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할 때 진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 만든 분이 정어리언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재난이나 아니면 사회적 위기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힘겹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순이에요. 사실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이랄까 그 사회에 대한 평가는 이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명 안전을 유지해야 그 다음 단계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든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여져요. 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매우 적을 수도 있어요.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문화 강국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저는 우리의 역량을 통찰한 정말 해안이었다. 지금 문화 영역에서는 정말 세계를 상당 부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K컬처, 한류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K민주주의, 아마 이번 2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K 이니셔티브라고 좀 통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 있죠.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백성.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 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 작지만 큰 나라.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잘 만들었는데요. 뭐 원래 이제 일찍이 이 오전 10시에 공개된 영상이 나오기 전에도 공부하는 쪽에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상이 될 거다 이제 이런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영상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고 그 다음 담겨 있는 메시지가 어쨌든 이제 회복의 시대를 열기 위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자신만의 이런 비전들을 담아낸 것으로 보이고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저는 혹시나 쓰실까봐 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씨 파면 결정문에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의 어떤 이 대선이라는 것이 내란을 종식하고 내란을 진압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전초전 아니겠느냐라는 그 성격을 또 규정하기 위해서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저는 뭐 아주 잘 썼다라고 봅니다. 예. 원래 그 임시정부에서도 우리가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포했잖아요. 1919년도에. 그 자체가 이제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러나 황제가 아니라 양반이 아니라 정말 백성과 국민이 주인된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한 건데 1919년도에 아마 이번 주인가가 임시정부 선포 줄 거예요. 그렇죠? 뭐 아마 우리 애청자들께서 또 다 올려줄 텐데 반응들이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애청자들께서. 저는 약간 눈물이 좀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망가진 대한민국을 그래도 하나의 훌륭한 지도자가 다시 회복하려고 정말 잘 준비했구나. 특히 내란 졸개들의 내란 졸개들의 출마 선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서 먹사니즘으로, 다만 그보다 좀 더 정신적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는 잘사니즘으로 그냥 생존권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설계했던 문화가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백성이 준된 나라. 그게 대한국민, 대한민국. 그러니까 좋네요, 참. 이제 역발상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어쨌든 정치인이 어떤 선언을 하거나 뭐 출정식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세를 과시하기 마련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도 되는 위치이잖아요. 뭐 여론조사상 어쨌든 뭐 대선 주자 1위 후보로서 계속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상을 공개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것은 뭐 어쨌든 지금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캠프로서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발상이니까 이런 거에 좀 더 뭐랄까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평범한 사람이 희망을 갖고 그리고 행복을 꿈꾸는 그런 세상, 그런 때가 진짜 진정한 봄날이 아닌가 한다라고 하는데, 이 평범한 사람이 행복을 꿈꾸는 그 희망, 그런 게 제 마음에 몽글몽글 솟아나면서 날은 봄이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곧 대한민국의 봄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이 매우 좀 감동 있게 봤습니다. 네. 그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0일 내일이랍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또 바로 다 알려주시는데 더더욱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임시정부가 선포한 헌장을 보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랍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김인현 3.1 혁명 독립선언서도 너무 멋있지만 임시정부 헌장이 1948년 12월 10일 날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권선언문 있죠. 네. 세계 인권선언문보다 훌륭합니다. 세계 인권선언문이 우리 임시정부 헌장을 베꼈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 썼어요. 당시 어떻게 그렇게 수준 높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나라를 선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전 대표 출마 선언, 내일 김정부 수립일, 이게 딱 맞물려서 정말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물결로. 네. 그리고 캠프도 60명 규모로 아주 단촐하게 꾸린답니다. 다른 좀 지지율이 상당히 약한 후보들한테 뭐 이렇게 위압감이라든지 소외감을 주지 않고 경선부터도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표신 같아요. 캠프를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단호하게 정말 우리 60명 정도로만 단촐하게 하자. 다른 후보들이랑 배려도 해야 된다. 막 다 몰려드는 모양새면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좋았어요. 아주. 예. 네. 민영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만은 몸은 좀 어떠세요? 걱정 많이 저 했습니다. 보면 다들 그 말씀부터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홀쭉해졌고. 예, 많이 빠지셨어요. 몇 킬로나 빠지셨습니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하면 5, 6kg 빠졌어요. 한 5.56 정도 빠졌었죠. 그 단식했던 그 의원들보다 사실은 하루 먼저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제안을 했거든요. 네. 윤석열이 풀려났잖아요. 그때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위법한 이 변모 판사의 장난이었던데,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예. 대표 신부님 하시는 분한테 여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좀 민중의 고통을 울부짖어라.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했던 것처럼 울부짖어라 그러는데, 근데 울부짖으라 그러시는데 울부짖는다?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이거 뭐 삭발투쟁을 해야 되나? 단식투쟁을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마치 시민단체 그 비상행동의 대표자분들이 단식하고 계셨죠. 그래서 저희 이제 윤석열 그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있어요. 거기 한 그 당시에 49명이었는데 50여 명 이렇게 있는데, 그 단체 운영위원회 방에 올렸어요. 야, 지금 이래 대해서 아무래도 단식 투쟁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밖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김경수 전 지사가 바로 뒤따라서 했고, 우리가 바로 동조해줘야 된다. 시민들의 그런 외침에 대해서. 그랬더니 너댓 명이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일 제가 그 제안을 하고 11일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11일 저녁에 들어갈 줄 알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기자회견 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11일 오후부터 이제 점심부터 단식을 들어가는 건데, 모두 그냥 갑자기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전날부터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밖으로는 8회째 제가 쓰러진 걸로 돼 있는데 9회째였어요. 9일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식 처음 해보신 거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도 뭐 이런 단식도 해봤고, 네. 또 한때 제가 기자일 하던 때 몸이 이제 그 싸우다가 몸이 되게 안 좋아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실은 단식. 그때는 이제 단식원 이렇게 뭐 일주일씩 뭐 단식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몸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한 15일 단식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싸움을 하는 단식은 더 훨씬 많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장소가 그 광화문 앞에 광장이 그러니까요. 길거리 아닙니까? 네. 또 난방도 중간에 꺼졌다면서요. 이제 제가 이제 실려간 날 저녁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왔고, 예. 근데 그날 하필이면 이제 전기가 끊겨가지고 그냥 그 전 침낭 속에 있던 채로 그냥 그대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가요? 아직도 먹는 것은 다 지금 못했고, 한 사흘 전부터나 사흘 전날 저녁부터 이제 식사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예전처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제 낮에 뭘 좀 잘못 먹어서 그랬는데 갑자기 오후에 이 위경련인지 위염인지 와서 내과에 갔죠. 갔더니 약을 줘서 괜찮아지네요. 먹고 나니까. 그것도 그 후유증이 클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았고, 예. 몸무게는 뭐 아직 확실히 많이 멀었고요. 위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으니까. 월요일 날 박수현 의원이 나오셨었거든요. 아, 여기요? 예. 민영배 의원님 걱정은 저보다 많이 훨씬 좀 합니다. 튼튼하던데. 저는 놀려 먹어요. 연장자라 그렇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놀려 먹더라고요. 방금 잘 오시기 전에.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야 뭐. 열심히. 구독자가 엄청 늘었네요.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 그 정어리 TV의 모토가 함께 하면 됩니다거든요. 예. 그렇죠. 정어리는 함께 해야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방금 전에 오시기 전에 오늘 이재명 출마 선언 그 영상을 봤거든요. 좀 특별했죠. 혹시 난 이렇게 딱 보면서 민영배 의원님 아닙니다. 솜씨가 좀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작품은 아닌데 제 취향에는 딱 맞았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출마 선언할 때 영상으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전략위원장 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도 영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가장 소구력 있게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어필한 그런 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후특위 오늘 그 첫 회의가 있어가지고 국회에 예. 제가 위원이어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그 자세히 못 봤는데 살짝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럴 줄 알았다. 잘했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혹시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뭐 캠프라든지 이런 것의 역할은 뭐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전에 그 같이 했던 이를테면 뭐 올드보이라고 해야 될까 원년 멤버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뒷받침하려는 그런 얘기는 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민영배 의원님은 다른 걸로도 뭐 많이 알려졌지만 호남 지역 출신으로서 그 지난 대선 때 호남이나 이 비호남을 떠나서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 지지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이낙연 대표하고 예.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하고가 이제 경쟁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들 광주고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일찌감치 이재명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됐죠. 그때 당시에 왜 이재명이다 생각하셨습니까? 현실적인 이유하고 철학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정치를 하는 철학 이 대목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분들하고 구분이 되는 게 이재명 하면 저는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쭉 이제 성남시장하고 저는 광산구청장하고 같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장 하면서 하는 걸 봤고 그 당시에 그 접근하는 방법을 봤는데 그 철학이 공인의식이 분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는 결국 정치인이 하는 거 같지만 국민이 하는 거다. 엊그제 거기에도 보니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디 포스팅을 한 것 같은데 딱 그것만 써놨던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공적 지위와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즉 권력을 사유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저는 정치인이나 공적 위치에 있는 분들을 구분할 때 공인의식이 분명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공부문의 권한과 권리를 이용하면 안 되죠. 공공부문에서는 마땅히 그 공공의 주인, 즉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권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분명했어요. 그게 정치 철학에서 저는 뭐 그 대목에서 온전히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현실적으로 제가 당시에 볼 때는 그런 뭐 정치 철학이 뒷받침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을 잘하고 지금 상황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당시에는 저희들이 되게 불리해서 저는 10% 미만이지만 그나마 이재명 지사한테는 당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후보분들한테는 뭐 지난 얘기니까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0%였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인재 그 노풍이 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노사모가 이렇게 뒷받침해가지고 노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천정배 당시 의원이 제일 먼저 노무현 대통령 지지선을 합니다. 부산에서 하는데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제 지금 기억으로는 다른 분들은 그때 이인재 후보가 되게 유력한 것처럼 그렇게 있었고 호남에서는 뭐 하나가 후보도 있고 막 있었는데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는데 노무현 후보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마 대선 한 1년 전쯤 됐을 거거든요. 제가
21년 1월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게 1월이었으니까 1년도 더 전이죠. 근데 저는 당시에 그렇게 봤어요. 다른 분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 영에 수렴하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이재명 경기지사였어요. 그 두 가지 이외에 뭐 다른 뭐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당시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아무튼 그 이후로 어찌됐든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급전직하했죠. 지난번 총선에서도 아주 참패를 당하고. 근데 지금도 뭐 여전히 반 이재명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길을. 그러니까 저하고 지난번 총선 때 작년 4월 총선에 저하고 광산 을에서 맞붙었지 않습니까? 제가 길을 잃었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원하는 방향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탈당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이것도 지나간 얘기라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하고 그 본선에서 이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혼자 막 떠들고 다녔는데 진짜 정치는 국민들이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당의 운영 형태나 정치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 또 실감했는데요. 이재명 방식이 맞아요. 아무리 와서 말씀을 하셔도 이미 길이 다르기 때문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누가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주는 분이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15%도 못 얻고 그냥 주저앉았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한테 딱 그 광산 을로 결정한 게 지난해 3월 10일 DJ센터에서 3월 10일 일요일 오후거든요. 근데 그 끝난 다음 날이 광산을에 비야장이라고 5일장이 하나 있어요. 1일하고 6일인데 11일이니까 아침에 제가 거길 가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보고 나서 아이고 이번 선거는 하나만 하겠구나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험한 말씀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좋은 얘기 하다 왔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그분 성함을 이름을 부르고 흉보고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냥 그 토론회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만 제가 일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뭐 현장성이 떨어지고 어쩌고 이런 정도 얘기한 거 말고는 아예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작하기 전부터 뭐 없는 얘기 있는 얘기를 막 그 측근들이 꾸며서 이제 이런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저한테 뭐 병역 비리가 있는 사람처럼까지 공격을 하던데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즉 주권자들이 시민들이 투표를 할 유권자들이 너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선거운동이지 그러니까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믿음을 얻는 것이 마음을 얻는 것이 선거운동이지 무슨 말로 해가지고 막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욕심이고요. 그러니까 공적 욕심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적 욕심이 작동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룰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룰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전에 이명박 후보가 될 때 박근혜 이명박 붙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난리가 났어도 박근혜 후보가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속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이제 전남지사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약 총리로 발탁하면서 이제 그렇게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민영배 의원님은 문영배 소장, 민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님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었는데 혹시 예. 이낙연 총리 이렇게 지명할 때 좀 감을 잡으셨나요? 네, 저는 그 며칠 전에 그런 뭐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연히 그걸 듣고 내려가시는 내려가는 기차에 저도 타고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셨네요. 그러고 좀 알았었죠. 그걸 듣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뭐 이번에 할 거야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정도는 제가 감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지금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다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북 안동이니까 호남 총리를 발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민영배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냐? 아이고. 만약에 총리 제의가 오면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습니까? 턱도 없는 말씀이어서 생각해보지조차 않았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이제 후보가 오늘 예비 후보 뭐 등록을 하는 모양인데 등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공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하고 갖다 앉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분석해보고 그 자리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봐서 거기에 합당한 인재를 갖다 적소적재. 예. 저는 그렇게 볼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무슨 영남이냐 호남이냐 이런 거 갖고 따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을 끌어가는데 이 위기 상황, 대전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한참 부족해서 그런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개명의 말씀이시지만 그렇다면 그냥 민영배 의원님이 보시기에 차기 총리는 경제 쪽에 더 치우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회 통합 쪽에 더 방점이 두어질 것 같습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통합은. 경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을 당연히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베스트고 굳이 따진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쪽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찾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령 호남 같은 경우에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요즘 들어보니까. 엊그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께서 4월 4일 전날인 4월 3일에 그러니까 4월 4일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4월 4일에 그 헌재 이제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4월 3일 저녁에 들으셨겠지만 호남 의원들을 다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28분인데 한 분 빼고 27명이 다 왔어요. 예. 거기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남이 광주가 나나 민주당에 대해서 미운 자식 취급을 좀 하는 것 같다. 내일 이제 결과가 좋으면 좀 다들 현지로 가셔서 바닥을 좀 잘 좀 훑어주시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정확하게 이 호남 광주 민심을 아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미운 자식이 아니라 이쁜 자식이 될까? 요거를 좀 제안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거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상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막 상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온당하다고 보면 그대로 이제 채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쁜 자식이 되기 위해서 광주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인재 등용과 인재 육성인 것 같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지역을 이렇게 좀 끌고 갈 정치적인 인재뿐만 아니라 그런 인재들을 좀 키워야 되고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요구 하나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요구는 뭐냐면
그래 그동안 민주정지라고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광주가 기여했는데 야 이제는 그러면 옛날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이 그렇게 못 살면 되겠냐 그런 비슷한 논리로 아 이제 좀 광주 사람들도 좀 체감할 수 있게 내 삶이 달라지는 아주 뭐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아니 먹고 사는 것도 좀 넉넉해져야지 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두 가지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해갈 거고 뭐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되게 천재 같아요. 굉장히 학습 능력이 좋고 그리고 지금 정치인으로 정무적 판단이 전 당대 정치인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봅니다. 예. 거의 빗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해 나가는데 추진력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공적 이 마인드를 잃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사실은 대통령 맡겨놓으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이 상황을 돌파해 가기 위해서는 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미운 자식 취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식은 자식이에요. 예. 근데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왜 마음에 안 든다고 보실까요? 민주당이 그동안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거 좀 검토를 해보려고 그동안 대선 공약들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예. 맨날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실행이 안 돼요.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저게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켄텍 한정공대라고 얘기했고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나마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인데 뭐 그 사이에 뭐 고속철도 이제 들어서고 뭐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공약을 이행을 잘 안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데 필요할 때는 꼭 와서 광주가 저를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이 요구와 광주에다가 실행하는 이 요구와 실행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새끼는 내 새끼인데 마음에 썩 들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번 그 재보선 때 담양 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을 이제 조국혁신당에 줬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런 것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저는 뭐 그런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배경에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영향이 깔려 있는데 개별적인 그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 작동한 것 같은데요.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민주당에 들어온 이래로 선거 기획이나 뭐 전략 이런 걸 여러 번 해봤는데 지금까지 거의 예측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거의 틀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틀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담양에서 한 6대4 정도로 민주당 후보가 이길 줄 알았어요. 예. 나중에 어디서 나온 예측치를 보니까 최종 예측치 그래갖고 나왔는데 57대 42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돼야 맞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큰 틀, 구도로 보면 그렇거든요. 탄핵 정국이고 지금 민주당이 이 내란 정국에서 힘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그냥 보편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결과가 달랐어요. 뭐 903표인가 몇 표 차로 지금 졌다는 거 아닙니까? 900 몇 표 차로 졌다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뒤집혔을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경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지방선거, 그러니까 인구 3만 4만 되는 단위의 선거가 갖고 있는 특징 그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그럴 텐데 네.
광주 전남, 전북은 몰라도 광주 전남은 뭐 이렇게 그 전선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혼자식 취급한다. 그래서 좀 바닥을 좀 파고들자라고 하는 게 그런 전선에 이상 기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사전에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특히 광주 전남에서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번 대선 자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지금 개헌 논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다른 무슨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향점은 다 뭐냐면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총리 하는 거 보시잖아요. 어떻게 이왕구를 법제처장을 그 내란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대상인데 아니 어떻게 헌재에다가 재판관으로 넣으려고 합니까? 한덕수 총리의 의지일까요? 한덕수 대행의 의지일까요? 저는 배후가 있다고 합니다. 예. 혹은 그런 카르텔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내란 잔당, 내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수계는 파면됐으나 내란 수계는 파면됐으나 잔당들이 그 세력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선거 과정이 저는 상당히 시끄러울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지금 보십시오. 승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만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잖아요. 곁에 있겠다. 함께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이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원래 제가 근래에 이제 책을 한 2권 이 관련된 책을 한 2권 봤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내란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예. 내전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내란이 아니라 내전. 예.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이 특정 파벌이 검찰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 파벌이 비대하게 비대화했어요. 그래서 국가 전역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게 잘 안 된 게 22대 국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배체제를 구축해 보려고 한 게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우리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실패로 돌아갔는데 참 우리 군 역사에서 저는 되게 평가해줘야 될 품이라고 봅니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 내란 잔당의 뿌리가 그리고 수구 카르텔의 힘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에 퍼져 있어요. 자, 그러면 2가지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해소해야 돼. 그러니까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래서 헌정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게 있는 거고 대선이 끝나면 바로 해야 될게요. 그리고 지금 무너진 이 아까 말씀하신 경제, 민생 경제를 살려야 돼요. 대외 환경도 너무 안 좋고 지금 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그냥 이기면 안 돼요. 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근래 뭐 이제 원샷 경쟁을 하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자는 제안이나 뭐 개헌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왜 일견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죠. 하도 지금까지 개헌하자 그러니까 못했잖아요. 끝나고 나면 못 해버렸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도 저 사람들이 즉 국민의힘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개헌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헌 논의를 꺼내면 그러면 선거 과정이 그런 압도적인 승리로 가는데 저는 무조건 장애요인이 된다고 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선후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죠. 제가 오인식 의장이 그 제안을 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안 된다. 예. 4가지 이유를 쭉쭉쭉 얘기했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고 선택과 집중에도 안 맞고 물리적으로 사실은 60일 동안에 할 수 없습니다. 87년 때 90일 걸렸어요. 그때 국민적 합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이 내란 때문에 뒤틀려 있는 상황이에요. 60일 이내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란 세력이 숨어요. 은신처를 제공하게 돼요. 개헌이라고 하는 은신처를. 안 돼요, 이거. 압도적인 승리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인데 네.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좀 더 많은 중도층을 이제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혹시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것을 좀 머뭇거리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까? 저는 그 대목에 대한 검토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앞서 드리던 말씀을 조금 더 하면 그래서 호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내야 해서. 호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부도 중요하고 대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그 느낌이 뜨겁지 못했거든요. 펄펄 끓지 못했거든요. 이번엔 좀 펄펄 끓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 총리 탄핵 원래 이거 끝나기 전부터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탄핵 사유가 분명해요. 아니 언제가 결정을 했는데도 최상목 안 했고 한덕수 안 하고 있다가 하면서 지금 끼워넣기 한 거 아닙니까? 자기 권리 있지도 않는 거를. 그래서 이건 명백한데 그 판단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이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 뭐야? 탄핵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예, 예. 만약 그런 거라면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뭐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건 제가 당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서 드리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어쨌든 당직을 안 맡으셨으니까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당직을 당직을 맡으면 내가 당직을 맡아서 그런 얘기 못 한다고 그러고. 저는 뭘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제일 좋다고. 예. 원래 대응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탄핵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발목을 묶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고. 예. 아니 거기도 뭐 사람인데 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상하게 쫑을 내고 싶겠습니까?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참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마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탄핵하겠죠. 그리고 그 타이밍도 또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그걸 면밀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내일 사이에 민주당에서 탄핵은 안 한다. 우선 불가능합니다. 지금. 왜요? 어떻게 합니까? 탄핵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예. 그거는 제가 정말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서두를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국회가 월, 화, 수, 목, 금까지 있으니까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때 가능한 시기고 일단 저는 국회로 불러낼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가 불러내서 복귀한 뒤로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랬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계속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끼워넣기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그때 왜 그러면은 민주당이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조금 두고 보자였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한덕수가 맘먹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이 두 사람 임명한다고 그러면은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일단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정치적인 대응은 우선 놔두고 법적으로. 지금 가처분 신청이나 예. 그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번 주말까지 그 법적 검토를 끝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주가 국회가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불러서 일단 대정부 질문하면서 확인하고 그때 보면 저는 보다 명확해질 거라고 봐요. 시민들의 이 불만이 더 고조될 거고 저쪽은 또 이제 다른 정치적인 그런 그 대응을 하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저는 기회가 뭐 여러 번 올 것 같은데요. 이완규 법제처장도 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답하는 거 보면 그 삔질거림이 한 9단쯤 되는 것 같던데요. 저는 좀 그 사고 구조가 극우화돼 있다. 첫 번째 극우화돼 있다. 두 번째는 윤석열화돼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의 역사적인 판단이나 사회적인 인식에는 가지 못해요. 거기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완벽하게 폐쇄회로 안에 갇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밖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안에 갇혀 있고 극우화돼 있고 윤석열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 그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뀌지 않을 때는 왜 루신의 그 대문호 중국 대문호 루신의 말이 있잖아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그래도 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기대가 되긴 되는데 이완규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막아야 하고요. 아, 막아야죠. 네, 근데 막아야죠. 그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들 하니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아닙니다. 지금 일단 헌재로부터 이런 행위가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위가 온당하냐 심판 한번 받아봐야죠. 근데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할 것 같은데요. 헌재에서요? 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얼른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지금 이미 법안이 나와 있잖아요.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대행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그 법안을 만든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한덕수인데 그럼 탄핵이죠.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탄핵이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당장 파면하는 날 탄핵하고 싶었어요. 저 같은 사람.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늘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가려고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죠. 사실 저는 지난번에 민주당이 딱 그 탄핵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 저 쿠데타 해제 의결을 했을 때, 그때 가장 저는 내가 민주당인 게 다행이다. 잘했다. 그 전에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21대 때 나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검찰을 왜 이렇게 제어를 못해서 당하냐.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도 쥐고 있고 의회 권력도 쥐고 있을 때 왜 검찰 개혁안 이렇게 당하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4년 동안 내내 복장이 터졌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재밌어요. 4월 4일에 파면이 됐는데 제가 윤석열 탄핵하자고 한 게 2010년 12월이거든요. 처음 한 게 4년 4개월 만에 딱 됐더라고요. 제가 그 기간 동안 내내 검찰 관련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은 제가 좀 너무 격하게 했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좀 민주당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 싶은 게 있었을 텐데 예. 대개 민주당이 지금은 그 대목에서 완급 조절을 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죠.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내일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이 다 나오네요.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후보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생존 본능이죠. 예. 생존 본능. 이렇게 나오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어. 지금 당이 소멸하게 생겼잖아요. 예. 정상적이라면 소멸할 겁니다. 소멸 안 하면 시민들이 소멸시킬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내란 당인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 안타깝다 싶은데 예. 노선이 둘로 딱 갈렸거든요. 그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의결이 딱 됐을 때 그 사이에 그 몇 시간 사이에 노선이 정리가 됐어요. 한쪽에서는 찬탄, 한쪽에서는 반탄. 그러니까 반탄은 윤석열 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자라는 쪽이고 그거는 극우화한 이를테 지금으로 하자면 자유통일당 그 흐름이에요. 다른 하나는 찬탄, 윤석열로 손절하고 탄핵시켜서 가자. 그게 한동훈이었거든요.
근데 며칠간 그 한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무엇에 넘어갔는지 정말 안타까운데 그게 바로 그분들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속성을 대한민국의 헌재가 이제 확인을 했고 국회가 확인을 했고 국민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안 돼, 이 당은.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부터는 어느 곳에도 이제 기댈 곳이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즉 당의 주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윤석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쪽에 서서 갈까? 윤석열을 손절하고 갈까? 조금 있으면 후보들이 그걸 놓고 나뉠 겁니다. 그중에서 이 윤석열과 손절하고 가는 쪽은 그나마 자리를 회복할 거고 위치를 회복할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저쪽 극우 이 정광훈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지금 나뉘었잖아요. 탄핵을 그 헌재 이 선고 결과 그러니까 심판 결과를 인용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전환길 씨가 그렇게 악을 쓰다가 인정한다 하잖아요. 누구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원래 보수 쪽 분들은 뭐 김진 뭐 조갑재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탄핵해야 된다고 찬탄이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내가 생존하는데 내가 정치인으로 생존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 하고 지금 대선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집안이 무너졌는데 예. 기둥뿌리가 날아갔는데 폭삭 내려앉았는데 집이 없는데 어디서 살겠다는 겁니까? 아마 저는 해처모여가 시작될 거라고 그러게 봅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켜보죠, 뭐. 예.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되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아주 열심히. 그래도 다행히 지금 고맙습니다. 한 사흘 전부터는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입이 이제 바짝바짝 마르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씩 좋아지고 다음 계시는 주만 거 지나면 그래도 좀 좋아질 거고 문제는 이제 몸무게가 좀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게요. 아까 우리 LYI님께서 엄청 마르셨어요. 유유 이제 단식 그만하세요. 건강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신부님이 단식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아니, 열심히 전혀요. 싸우라고 그냥 그런 거죠? 민중의 고통을 네. 울부짖어라. 예, 울부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식하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신부님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어.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식 투쟁하고 돌아온 민영배 의원님 만나봤습니다.